안녕하세요. 저는 국밥집을 30년 동안 운영해온 중년의 여성입니다. 오늘 아침 제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정기 휴일 말고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을 끓여온 제가 드물게 불을 켜지 않은 날이었죠. 정기 휴일이 아닌 날에 제가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10손가락도 아니고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적은 그날들 중 하나거든요. 언제라도 저희 가게를 찾으신 손님들이 헛걸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제가 어제 저녁 가게 문 앞에 금일 휴업이라고 붙이자 놀란 주변 사람들이 묻더군요. 무슨 날이기에 국밥집을 닫아요? 쉬는 날이 있기는 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그 대답을 하려면 25년 전으로 돌아가야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오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서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누군가에게 각자 마음의 인연이 어디인가 닿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 시작은 3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국밥집 이야기로 돌아가야겠네요. 30년 전 억지로 미루다 시작한 국밥집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제 삶은 국밥 냄비 속에 담겨버렸거든요. 원래는 부단히 이 국밥집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을 한 직후부터 다른 형제들과 달리 벌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 안쓰러우셨던 시어머님이 국밥집을 같이 하자고 권하셨지만 말이죠. 하지만 아이 임신 핑계, 아이 키우느라 바쁘단 핑계로 피하기만 했어요.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도 찬밥대기, 부엌대기 신세였던 제가 국밥집 일을 시작하면 신데렐라가 따로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른 일은 다 해도 식당 일만은 정말 하기 싫었죠. 그러던 중 일용직을 전전하던 남편이 한여름 열기에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결국 아이 둘을 책임지는 건 저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데 말이죠. 그 순간 제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저에게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바라는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젊은 제가 연로하신 시어머니께 얹혀 살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국밥은 아이들을 키우는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다가 시작한 장사는 제 삶을 다시 이어주더군요. 무엇보다 늦둥이 막내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도 장사하시던 시어머님과 나이 30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된 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자 했던 것도 있었죠. 그렇게 되기에 앞서 남편 장례를 치른 뒤 제가 먼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랑 저 어떻게 해요? 나랑 살자. 불쌍한 내 새끼 그렇게 간 것도 불쌍한데 식구들 걱정돼서 어떻게 가겠니? 걱정 마라. 나랑 살자. 저에겐 그 말이 살려주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결혼 전 직장 생활도 해본 적 없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길은 막막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가 계신 국밥집 2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피해 다니던 가게 일도 본격적으로 함께하게 되었죠. 막상 합가를 하면서도 걱정은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셔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일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염려와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안쓰럽게 여기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이들 밥도 시어머님이 다 챙겨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친정엄마보다 더 잘하셨고,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던 때 그대로 저와 아이들을 제가 상상한 것보다 1000배는 잘 챙겨주시면서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친정에선 늘 오빠와 남동생에게 밀려 제 몫을 챙기기 어려웠는데 시어머니 곁에선 언제나 제 몫부터 챙겨주시는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다른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늦둥이라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계셨는데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친정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죠. 오빠와 남동생이 먹다 남은 반찬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었거든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였기에 결혼하고도 남편과 아이들부터 챙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부터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아이들보다 저를 먼저 챙겨주실 정도로 신경 써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국밥집 주방에만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살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엄한 호랑이 선생님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삐끗해도 여지없이 지적하시면서요. 양념장 손에 묻히지 말고 숟가락으로 정량만 덜어. 눈짐작으로 넣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눈으로는 다음 제 행동을 지켜보셨죠. 고기 썰 땐 결 따라. 조금만 삐끗해도 국물 맛이 탁해져. 처음엔 그러는 시어머니 행동에 억울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고생 중인 며느리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나 싶었죠. 어떤 날은 호통에 눈물이 날 만큼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엄함 속에는 장사꾼으로 살아남으라는 가르침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께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밥과 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가게 국밥은 손님들의 허기를 채우고 힘들게 하루를 버텨야 하는 굶주린 이들에게 내어주는 기운이기도 했던 거죠. 국밥이 맛없으면 그들의 하루의 시작을 망치고 마음이 허전해진다는 걸 시어머님은 아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국밥 한 그릇의 의미와 무게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서툴게 담은 국밥을 보시곤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제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어떠냐? 이 맛으로는 손이 못 잡을 것 같지 않니?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진한 맛이 나는데 이게 뭐니? 얘야, 우리 아이들도 이런 국밥 먹으면 서운해할 거야. 그치? 시어머니가 무심하듯 저에게 하신 그 말이 제 가슴을 치더군요. 제 아이들을 먹이는 마음으로 내 손님들에게도 대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파고들며 새겨지면서요.
그날 이후로 국밥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꾸역꾸역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버티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 속부터 든든해지는 국밥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스승이자 시어머니 곁에서 손맛을 닦아갔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도 국밥을 배우는 일은 어려웠어요. 여기저기 국물에 달궈진 그릇에 손을 대이고 무거운 뚝배기를 드느라 손목이 아파 밤마다 찜질과 파스를 붙이고 잠을 청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불에 올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와 아이들 등교 준비시키면 아침 점심 장사가 이어졌고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잠드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엄하게 하셨던 국밥집 주방에서조차 저를 향한 배려만 하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으니까요. 물려받은 지 30년이 되어 이젠 제 이름으로 서 있는 국밥집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할 정도예요. 이토록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솔직히 가게를 너무 일찍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대 후반에 남편을 낳으셨지만 워낙 건강하셔서 저는 한참이나 더 가게 일을 배울 시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게 일을 배운 지 3년 만에 시어머니는 가게에 못 나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셨다가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며 다시 누우셨는데 그 길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렇게 누우셨는데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일만 하시다가 마지막까지도 일을 하고 돌아가신 거죠. 남편이 떠났을 때보다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면서도 제 마음은 참 복잡했고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이 막막했는데 이기적이게도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일구어신 집과 가게를 그대로 저희가 이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치가 없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아주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재수씨, 우린 어머니한테 받은 게 참 많아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막내는 어머니와의 시간도 짧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서 찾아오면 그때 국밥 한 그릇만 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불편하기만 했던 제 마음이 눈 녹듯 풀리더라고요.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무게보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가자는 그 진심이 더 크게 다가오면서요. 아주버님의 눈빛에는 따뜻한 위로와 가족으로서의 믿음이 담겨 있었기에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이 가족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와 가장 가까웠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을 지키면서 가게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시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그리움이 찾아올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31살의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저희 큰아이가 11살, 작은아이가 9살이었는데 밤마다 셋이 울었어요. 먼저 간 남편이 그리워서 울고 잠깐만 눕겠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떠나셨기에 그리워 울었죠. 우리끼리에 맞아야 할 앞으로의 시간들이 두려웠고 걱정스러웠고요. 이제 어디에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우리들의 시간은 흘러가긴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게 문을 열어 홀로 국밥을 끓여야 했고요. 아이들 학교 갈 준비를 해놓고 바로 아래층 가게로 내려오면서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 매일 바둥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면 올라가 깨워 밥을 먹이면서도 마음은 가게에 내려가 있어 항상 노심초사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했는지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면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죠. 제가 옷가지와 아침을 챙겨 놓으면 시간 맞춰 일어나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내려와 가게에 있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갔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자 가게와 집이 위아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시장 앞 작은 상가주택에 자리 잡고 계셨던 시어머니께 감사하게 되었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살아가네요. 매일 시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속으로 전했어요. 장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쯤은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결심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의 매일을 견디고 해내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문 앞에 서 있던 작은 그림자가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너무 작고 여린 아이가 조심스레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잔뜩 기가 죽어 목까지 구부린 채 울기 직전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시선이 머문 곳은 저희 가게 앞 좌판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다가 좌판을 보니 가게 앞에 있던 고기 뭉치 하나가 비어있는 게 보였죠.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저녁 장사 끝내고 삶아놓은 국밥용 수육을 포장해 가게 앞에 내놓고 그 고기를 팔았거든요. 장사를 접기 위해 안쪽부터 정리하기 전에 봤을 때는 3뭉치나 남아있었는데 아이가 부르고 난 뒤 가보니 2뭉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뭉치에 요즘으로 순대 한 팩 정도 되는 양이라 많진 않아서 저렴하게 야식이나 술안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는 고기였는데요. 아이의 표정을 보고 혹시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기 있던 거 네가 가져간 거니?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의 손에는 반쯤 먹다만 고기 봉투가 들려있는 것이 그제야 보이면서 눈동자에 두려움이 서려 떨고 있는 아이도 보이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의 어깨를 살살 감싸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혹시 배고프니? 저녁 안 먹었어? 괜찮아. 아줌마한테 이야기해도 돼. 그렇게 묻는 저를 곧 쏟아질 듯 눈물이 고인 눈으로 바라보며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제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다시 한번 아이에게 묻고 있는 그 순간 한 여자가 저와 아이 곁으로 다가오더니 아이를 끌어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배가 많이 고파서 그랬나 봐요. 저는 그 여자와 아이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어찌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뿐이었죠. 아이를 감싸는 여자 역시 피로하고 지침이 역력한 얼굴이기도 했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숙였던 고개를 들며 일어서자 아이 엄마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차분히 말하더군요. 제가 모자란 고깃값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배가 고픈 나머지 그랬나 봐요. 하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갚을 수 있게 설거지라도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갚아주면 아이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한 잘못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엄마라는 여자의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보통은 아이를 감싸고 변명하기 마련인데 이 엄마는 정직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삶의 무게를 가르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에게 대답했죠. 어쩌죠? 오늘 할 설거지는 벌써 다 해서 설거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대신 내일 제가 점심 장사 후에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좀 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러자 아이와 여자는 동시에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자의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죠. 다음 날 아이는 조그만 손으로 장바구니를 꼭 붙잡고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약속 시간에 맞춰 저희 가게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더군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전 온 시장을 다니며 장을 봤고요. 무와 파만 사도 아이가 들기엔 무거운 무기라 버거워 보이는데도 아이는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저를 따라다니더군요.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라도 사죄하려는 모습이 대견했고 대가를 치르게 한 아이 엄마가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시장을 다 보고 가게로 돌아와 장 본 것을 정리하는 동안 아이를 가게 앞 평상에 앉혀두고 물도 주고 간식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엄마가 다시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아이 엄마를 반기며 아이와 함께 장 본 것을 보여주며 말했죠.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고깃값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자란 고깃값은 제가 더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이가 오늘 장 본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단 소리 한 번 없이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혹여 아이가 엇나가지 않을까 엄격하게 하는데도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연거푸 사지 않는 아이 엄마를 아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얼른 아이 엄마를 붙들며 괜찮다고 말렸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아이 키워요? 나도 혼자서 아이 둘 키우는데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아가, 배고프면 아줌마 찾아와. 아줌마가 외상으로 고기랑 국밥 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고요. 그렇게 돌아간 두 보자는 며칠 뒤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보자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완연한 채로 들어섰죠.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한 아이 엄마와 아이는 국밥을 한 그릇만 시키며 민망한 듯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밥 생각이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한 그릇만 주세요. 하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이 많았던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밥보다 더 넉넉히 담아 음식을 내갔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뒤돌아 주방으로 가는데 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여기 국밥 엄청 많아요. 같이 먹어요. 엄마도 일구하느라 하루 종일 굶으셨잖아요. 속삭이듯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히듯 들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하다가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신 뒤 두 모자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 말을 걸었죠. 혹시 일자리 구하러 다니는 중이에요? 네. 제가 이 지역으로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찾아서요. 제가 딱히 기술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단번에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리고 아이들과 남았을 때,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제 마음이 떠오르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던 그 기분을 저는 잘 알았으니까요.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눈물을 닦는 엄마를 보며 속상해하면서도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은 제 아이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마음이 짠하더군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아이 엄마는 결심이 선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8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히게 하고 말았고요. 아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는 28이에요. 이 지역에 오기 전엔 서울에 살았고요. 아이 아빠는 제가 20살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땐 너무 어렸고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떠나버렸어요. 저와 뱃속의 아이만 남겨두고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부모님이 너무 반대한다면서 연락을 끊었죠.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이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아이만 있으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고 그 후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행복했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힘겹게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더군요. 처음엔 아이를 낳기 전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살다가 아이가 첫돌이 된 후로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엔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돈이 필요했고요. 어쩌다 밤근무일 때는 데리고 가서 계산대뒤 유모차에 앉혀두기도 했죠.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가 늘 바쁘단 걸 알았는지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있곤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기 낳기 전부터 살던 옥탑방 전세 보증금을 빼서 작은 원룸 전세를 얻고 겨우 자리를 잡아 살만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해서 나와야 했어요. 그 사이 전세 보증금이 다 올라 서울을 떠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면 뭐든 되겠지 했는데 일자리도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벌써 8살이 됐어요. 학교에도 열심히 다니고요. 제 나이에 비하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죠. 늘 엄마 힘들지 하고 묻는 아이인데 정작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날이 많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도 여기저기 일자리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다닌 날이었거든요. 여기저기 다닌 탓인지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이는 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였대요. 면접 보고 나왔더니 앉아서 먹고 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너무 미안했죠. 그래도 도둑질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너그럽게 저희를 사장님이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은 일일 아르바이트를 겨우 해서 돈이 조금 생겼는데 아이가 이 집 고기가 너무 맛있었다면서 국밥 먹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저는 그 말에 활짝 웃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쨌거나 저에게 최고의 칭찬은 우리 가게 음식이 맛있다는 말이니까요.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가더군요. 전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찾아야 하는데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다 보니 쉽지 않네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한테 남은 건 이 아이뿐이니까요. 아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울림이 번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잃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던 제 모습이 다시 한번 겹쳐졌기 때문이었어요. 아이 엄마가 흘리는 눈물은 과거의 제 눈물 같았고 떨리는 목소리는 예전 제 목소리 같아서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며 말했죠. 아기 엄마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혼자서 애 둘 키우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애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아기 엄마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괜찮으면 우리 집 일 좀 도와줄래요? 나도 마침 일손이 필요했거든요. 아이 돌볼 사람도 없을 테니 아이는 학교 마치면 우리 집에 있다가 가고요. 우리 애들이랑 나는 여기 위층에서 살아요.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이라서요. 우리 애들도 나이가 엇비슷해서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안 가도 되니 아기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내일부터 나와서 일해볼래요? 국밥집이라 일도 많고 힘들긴 해요. 저도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 아빠 떠나고 나니 갈 데가 시어머니 곁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웠는데 지금은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미혼모에 아이도 있는데요. 다 사연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 거죠. 난 젊은 과부인데요.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니까요. 비슷한 처지끼리 돕자고요. 대신 월급은 아주 많이는 못 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아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이번엔 고맙다며 이마가 땅에 닿을 듯 인사를 하더군요. 전 아이 엄마와 아이를 다독여 보냈습니다. 돌아선 아이의 방글거리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된 그 표정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 좋았고요. 다음날 아침, 아이 엄마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가기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이 학교 보내고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8시 40분에 와서 아이가 방실거리며 웃던 얼굴처럼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그 후 아이 엄마는 가게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식당 일은 처음이라던 아이 엄마는 실수도 했지만 열심히 하더니 점점 더 잘해주었고 저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덕분에 음식 맛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장사가 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이 엄마가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게가 더욱 잘 되기 시작했기에 월급도 더 챙겨줄 수 있었죠. 다 아이 엄마가 성실히 일하며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에 월급을 더 챙기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국밥이 더 맛있어요 라며 웃으시기도 했고요. 매일 바쁘게 일손을 움직이는 아이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가 너무 커서 혼자 일하며 허전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음식 맛을 지키려 애쓰다가 그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한숨 짓는 날도 많았죠. 아주버님과 시누이들도 점점 발걸음이 줄면서 아이들과 저만 세상에 던져졌다는 생각에 울컥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워낙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커서 그랬던 건지 더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엄마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외로움과 허전함도 덜고 음식에도 집중할 수 있어 모든 부분에서 다 좋더군요. 그 결과 음식이 더 맛있어지니 장사는 더 잘 되었죠. 마치 아이 엄마와 아이가 저에겐 복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제 자식처럼 따르며 점차 밝은 얼굴을 되찾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어린 동생이라며 예뻐하기도 했지만 점점 함께 지내다 보니 배울 점이 많은 아이더라고요. 아이는 저희 아이들이 보던 책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그러더니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숙제를 끝내고 나면 주로 책을 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아이들도 자극을 받았는지 TV보다 책을 더 읽게 되었고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늘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저는 어려운 형편에 병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저희 엄마처럼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엄마들을 치료하고 싶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어찌나 기특하던지 저도 모르게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의사를 꿈꾸진 않았지만 아이가 열심히 하자 본인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원래도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아이들이라 성적에 별말은 하지 않았는데 성적까지 오르니 저도 모르게 진짜 너무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것조차도 아이와 아이 엄마 덕인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기 엄마,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꼭 내 곁에 있어. 알았지? 제가 가기는 어디를 가요. 저희 아이도 사장님 집 너무 좋대요. 누나랑 형이 너무 잘해준대요. 저희 모자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겠어요? 이런 일자리를 어디 가서 찾아요. 진짜 제 인생의 최대 행운이 사장님이에요. 저희는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셔도 못 간다고 버틸 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 가게랑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항상 감사할 뿐이고요. 아이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 제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차듯 든든하더군요. 그래서 더 오래오래 서로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저부터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모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늘 곁에서 지켜보며 도움이 되려 노력하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들 물건을 사면서 아이 것도 함께 사기도 했죠. 신발이나 옷은 저희 아이가 입던 것을 물려주기도 했지만 계절이 바뀔 때 겉옷 정도는 새로 사입혔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는 책도 사주고 학년에 맞는 문제집도 사주었죠. 친정 조카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아이에게는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했지만 행복해하며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그렇게 살펴주는 게 처음이라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마치 막내 이모처럼 잘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서로의 엄마를 아줌마 대신 이모라고 부르게 되었죠.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그렇게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두 가족이 모두 장사를 끝내고 모여 앉아 치킨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먹은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와 아이 엄마도 자신들의 일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어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둘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한 가족처럼 얼싸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저희 모두는 가족처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는 전교 1등, 전국 10등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는 아이라 저희 모두의 경사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감격스러워하면서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행복해하고 기쁘다고 웃어볼 거야? 행복할 땐 마음껏 행복하다고 해도 돼. 얼마나 자랑스러워. 사장님, 우리 아이가 진짜 의대에 갔어요. 진짜요. 저한테 어떻게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몰라요. 저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이 엄마가 너무 귀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너무 좋아 박수를 치며 웃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의사가 되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달려왔을 땐 저도 모르게 만세를 외쳤습니다. 과부가 된 엄마 밑에서 자라 심리학자가 된 제 딸과 변호사가 된 아들, 미혼모 엄마 밑에서 자라 의사가 된 아이까지 모두 저희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 어느 아이에게도 뭘 바란 적은 없는데 저희끼리 잘 자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부터 장사가 더 잘 되어 전보다 뒷받침을 해줄 수는 있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스스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아주니 저와 아이 엄마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게 크기에 비해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 손님들께서 더 넓은 가게로 이사 가시면 안 되냐고 하시더군요. 줄 서 계시는 손님들을 보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저는 가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소중한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가게 아내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의 2호점을 계약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2호점 사장님이 되어줘. 수익금은 7대 3이야. 7은 아기 엄마 해. 그동안 우리 가게 키워준 보답이야. 덕분에 내가 2호점까지 내보니 너무 고맙게 생각해.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게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게에 투자한 것도 없는데 7을 제가 가진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전 이미 2호점을 아이 엄마와 함께 나누기로 마음먹은 터라 더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기 엄마 가게야. 우리 같이 또 키워보자. 제가 단호히 말하자 아이 엄마는 저를 다시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2호점과 본점을 오가며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2호점이 가까이에 생겼다고 해도 손님들은 어디를 가나 맛이 같다고 하시면서 양쪽에 줄을 서주셨고 그 덕분에 수익은 더 들어 아이들 결혼도 넉넉히 시킬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부터 이어져 온 아이 엄마와의 인연 덕분에 이제는 제법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하며 살고 있죠. 국밥집 문 앞에서 훔친 고기 한 봉지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로를 아끼는 두 가족의 인연이 행복으로 이어질 줄도 몰랐고, 외로운 섬 같던 저와 아이 엄마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 저조차도 몰랐는데 말이죠. 이제 저희는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친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저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짝도 있고 뱃속에는 손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도 가족이 더 생겼고요. 오늘 고기를 훔쳤던 그 아이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정기 휴일이 아닌데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님 장례식 때, 제 아들 군대 갈 때, 딸과 아들이 결혼할 때 말고는 닫아본 적 없는 가게였는데 오늘은 닫아야 했던 거죠. 시댁 조카들, 친정 조카들 결혼식에도 가게 문을 닫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그날 장사할 것 다 준비해 놓고 다른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결혼식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장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가게를 열고 다녀오자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아이는 제 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남편은 없었지만 아이 엄마가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기에 의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 엄마가 홀로 외롭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아무도 없던 아이 엄마의 사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멋진 예복을 입은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이모, 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모 덕분이에요. 제가 의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번듯하게 결혼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 덕분에 엄마와 제 세상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보다 더 멋지고 달콤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옆에 서 있던 아이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신세한탄하던 저희를 받아주신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사장님께 잘할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는 통에 저는 아이 결혼식 내내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니 기운이 쏙 빠지더군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아이를 막내 동생처럼 여기며 가족처럼 지내는 게 자연스러운지 손님들을 챙기고 결혼식 마무리를 돕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덕분에 맞춰 입은 한복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하고 익숙치 않은 화장까지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뭐든 열심히 잘하는 아이이니 결혼해서도 잘 살 거라 믿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다 출가시켰고 아이 엄마도 아이를 결혼시켰으니 우리 둘이 함께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고 제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렇게 지내면 우리 모두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한꺼번에 모이는 게 더 좋을 테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명한 건 저희 두 가족의 인연이 아름답고 따뜻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작은 배고픈 아이의 순간적인 도둑질이었지만 그 인연이 제 삶을 바꿨고 두 가족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때때로 우연처럼 다가온 만남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늘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만남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아이의 결혼식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베풀고 나누며 살겠다고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국밥집 앞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가족의 울타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날 배고픔에 고기 한 봉지를 들고 서 있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의사가 되고 한 가정을 꾸려 행복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도요. 그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준 엄마, 그리고 저와 저희 아이들까지 우연히 마주한 순간이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 외롭던 삶을 따뜻하게 바꾸어 주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결코 헛된 일이 없다는 것을요. 작은 국밥 한 그릇의 정성이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또 다른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 또한 믿을 수밖에 없죠. 저희 가족이 그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남은 날 동안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량한 누군가가 있다면 위로 한마디 정도, 그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 나누는 게 어떠세요? 그런 행동들이 꼭 상대를 위한 게 아니더라도요. 그러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마음을 전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